착공을 앞두고 있는 GTX C 노선이 정차역을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차역마다 운행 횟수가 제각각이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추진 중인 근대 음악 전시관을 두고 친일 잔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파 생가터에 건립을 계획 중인데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경기 지역 온열 질환자 발생이 5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오늘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는 GTX C 노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추진한 지 10여 년 만에 드디어 정차역을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역별로 열차 운행 간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차역과 예상되는 배차 간격을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TX C 노선이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달 말까지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순회하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 수렴을 마치면 바로 착공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 남부에는 과천 청사역에서 수원역까지 모두 6개 정차역이 확정됐습니다. 운행 횟수는 과천까지는 하루 164회, 이후 금정역은 102회로 줄어들고 다시 노선이 갈라져 상록수는 18회, 수원역은 84회로 과천역의 거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차 간격도 수원역은 출퇴근 시간 기준 12분, 과천은 6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역, 금정역 주변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복합 환승센터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금정이라든가 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공모 비슷하게 했던 것에 참여는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철도는 인도건역까지만 지하로 만들고 그 이후 수원역까지는 모두 지상철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첫차 운행을 위한 주박기지는 병점역에 만들고 열차 회송을 위해 일부 오산시 구간도 차량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을 맡은 GTX C 노선 주식회사는 현재 종착역은 수원역이고 추가 연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정차나 연장 계획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국토부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계획에 대해서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GTX C 노선은 오는 2028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9년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0분 내에 갈 수 있도록 운행하고 기본 요금 약 2,500원,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돼 청량리까지 약 3,000원대의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산 지역엔 상록수역에 GTX C 노선이 정차합니다. 1시간 정도 간격으로 하루 18번 운행할 예정인데요. 안산시는 이 사업에 2,600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이어서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GTX C 노선의 안산시 구간은 금정역에서 상록수역까지 4.61km입니다. 정차역은 상록수역 한 곳입니다. 기존에 안산선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태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열차 운영에 따른 소음과 진동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TX C 열차는 상록수역에서 하루에 18번 정차합니다. 운행 간격은 1시간에서 1시간 4분 사이로 예상되는데 상록수역에서 열차를 타면 서울 삼성역까지 30분대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TX C 정차역은 4호선 상록수역의 위치와 같고 북쪽으로 플랫폼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승강장의 길이는 4호선 플랫폼보다 조금 짧은 169m로 설계됐습니다. 승강장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상록수역 북쪽의 공영 주차장은 면적이 줄어들고 버스 정류장의 위치도 조정됩니다. 시민 의견이
GTX-C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노후된 상록수역도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상록수역 운영자인 코레일과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안산시 구간은 처음에는 계획에 없던 노선을 연장한 것이어서 안산시가 예산을 부담합니다. 모두 2,648억 원을 투입하는데 정차역 건설과 차량 구입비, 40년간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차역 건설 비용 489억 원과 차량 구입 비용 393억 원은 공사 기간인 5년 내에 납부하고 운영비는 연간 약 44억 원씩 40년간 부담합니다. 한편 안산시는 GTX-C 정차가 확정된 상록수역 일대를 역세권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안양 인덕원역도 GTX-C 노선의 정차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인덕원역은 GTX-C 노선 외에도 동인선과 월판선이 추가로 연결되는데요. 총 4개 노선이 지나는 만큼 통합 정거장으로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인덕원역에는 3개의 철도 노선이 추가로 연결됩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의 인동선과 월곶에서 판교까지의 월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 등 3개 노선입니다. 모두 4개 철도가 지나는 만큼 인덕원역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가 집결하는 인덕원역을 통합정거장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서는 8개의 출입구 중에 일부가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통합정거장 실시 설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정거장 설계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인덕원역 출입구 일부가 변동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GTX-C 민간투자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16일 안양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인덕원역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자세한 설명이 없자 이에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역이 만들어지면은 인덕원역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오늘 내용에는 없어요. 용역업체는 통합정거장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설명할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인덕원역 통합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하면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인덕원역 통합정거장이 지하철 4호선과 월판선, 인동선, GTX-C와의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이번엔 GTX-A 노선의 정차역인 화성 동탄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 호재에 최근 반도체 호재까지 겹쳐 인근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SRT 동탄역과 가장 인접해 인기가 많은 단지였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인접한 용인 남사 지역이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자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억 원에 매매됐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올해 6월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지난달에는 15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2억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정도부터 거래가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인근 단지들도 집값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73제곱미터는 최근 9억 7,8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해 12월 대비 2억 3천만 원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GTX 내년부터 다닌다는 얘기랑 여기 2년 기간세랑 나타나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 얘기 나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올해 상반기 기준 동탄 이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6.8%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2기 신도시인 광교나 위례, 판교를 크게 앞질렀고
인근 동탄 1신도시와 비교해도 2배 가까운 상승폭입니다.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탄 2신도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화성시의 지난 6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300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1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반도체 일자리와 가깝거나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약간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만 계속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부동산 시장 흐름도 중요한데 최근 흐름도 뭐 바닥을 찍고 좀 회복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제 뭐 이전 가격도 회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 가까이도 나올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개발 호재 지역의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역전세가 나타나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화성과 수원, 용인, 평택시 등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반도체 도시들은 올해 4만 가구 이상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시풍입니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관심은 착공을 앞두고 있는 GTX C노선에 쏠려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GTX C노선을 둘러싼 논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GTX C노선이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을 가진 지방 정부들이 이 운영비를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지금 GTX C 노선에 6개 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정도의 역에서는 운영비를 얼마나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노선도를 좀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경기 남부 지역에는 당초에 사업 초기에는 과천 청사역, 그다음에 그 군포에 있는 금정역 2개 정도만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인덕원, 의왕, 그리고 상록수, 수원역은 그 해당 지역에서 나중에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그 새로 만들어진 곳에서는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철도 사업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 이게 뭐냐면 어느 동네나 전철역을 원하고 정차역을 원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신설이 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해라 라는 이런 원칙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곳에서는 앞으로 이제 거기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그 철도 사업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철역이 하나 생겼다, 기차역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간 설비가 있겠죠. 뭐 기차와 관련해서 기차를 컨트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역무원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또 임대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설비에는 큰 이견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거기 자산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 거니까 큰 이견이 없는데 운영비에 있어서는 큰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지자체가 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꽤 클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왕역입니다. 의왕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 금액이 1년에 한 13억 원 정도를 의왕시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GTX 사업자는 개통 이후에 40년 동안 거기서 민자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운영할 예정인데 이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비를 40년 동안 1년에 13억씩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40년 동안 토탈해서 보면 약 540억 정도가 의왕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의왕시가 사실 좀 다른 도시보다도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재정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500억 이상이라는 이 비용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예, 꽤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정책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 혈세 또한 좀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 지방 정부하고 민자 사업자 사이 입장차가 아주 뚜렷한 것이 특징인데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전철역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추가로 그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간 사업자, 그 전철 운영하는 그 사업자도 수익이 더 커지지 네.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적자가 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개발지가 많아요. 최근에 의왕역 주변에 한 9만 세대가 추가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더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 금액을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없었던 당초 계획에 없었던 역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된 비용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역이 없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금정역에서 이용한다든가 해서 어차피 GTX를 이용하실 손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만 더 나간 거다. 그래서 접점이 잘 보이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왕시 입장에서는 없던 역이 생겼으니 그렇죠. 이 사업자한테도 좀 추가 수익이 생기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이제 네. 손해가 얼마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런 좀 논란들은 다른 그 정책들에서도 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없었던 역이 생긴 거니까 그 이제 추가로 이제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곳이 또 수원역입니다. 수원역도 당초에 금정역까지만 이제 왔던 건데 그걸 연장해서 수원역까지 이제 내린 거거든요. 네. 수원시는 아직 그 어떻게 할지 정확한 방침 같은 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9월 달에 중앙정부하고 이 민간 사업자, 철도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 간의 협약이 있을 예정이에요. 전체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 내년까지 그래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 부담해야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런 다부진 각오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금액도 크고 그 다음에 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전부 그 해당 지역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갈 돈이 다른 외부 민간 사업자한테 가는 그렇죠.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왕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이 이제 분담금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서 이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그냥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분위기가 좀 이 다른 지자체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안산은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안산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연간 부담해야 되는 운용비가 44억입니다. 그러니까 꽤 그 의왕에 비하면 또 꽤 큰 거죠. 거의 2배는 훌렁 넘고 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비용인데요. 그 운행 횟수도 굉장히 적어요. 안산 같은 경우에 상록수역인데요. 상록수역은 하루에 18번 옵니다. 열차가. 의왕 같은 경우에 80번이 넘기 때문에 거의 의왕의 뭐 어떻게 보면 한 20% 수준 이 정도밖에 열차가 안 오는데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거의 2배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안산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 안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열차가 한번 들어와서 정차할 때 그때마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66만 원 정도를 안산시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들어오는데 안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크네요. 66만 열차가 원이면. 한번 상록수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한 번 들어오면 66만 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열차도 더 많이 오고 금액이 또 상대적으로 적어서 의왕시 같은 경우에 대략 계산해 보면 한 4만 원 정도. 한 대당. 예, 한 대당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안산하고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니까 뭐 의왕하고 안산의 차이가 한 15배 이렇게 지금 나는 건데 아주 큽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쉽게 비용을 좀 결정한 게 아닐까요? 예, 물론 이 계산은 현재 나오고 있는 운용비 추정 금액에다가 이제 열차 횟수를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대입해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가동해 보면 다를 수도 있겠으나 대략 이런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상록수역까지 GTX를 연장해야 된다는 요구가 워낙 많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 이런 분들이 다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그 전에 또 대선에도 또 공약이 됐던 사안이고 그 전에 심지어 그 전 총선에도 여기 GTX를 연장한다라는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공약들이 중첩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 최소한 안산에서 안산 중앙역까지는 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역사에 관해서 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지금 그 열차 운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인덕원이죠. 인덕원도 그 원래는 이제 과천 청사역하고 금정역만 있었는데 인덕원에서 시민들이 요구하셔서 만들어진 정차역이거든요. 근데 인덕원은 생각보다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이유가 인덕원은 그 이외에도 이제 월판선이라든가 인덕원 동탄선이라든가 이제 연말에 착공하죠. 이런 노선들이 이제 3개 노선이 갈아타는 환승역이 되다 보니까 지하로 큰 이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복합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나은 형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이제 비용 문제는 앞으로 이제 연장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 그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당장 화성시인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 병점역에 이제 2029년 지금 GTX 신호선이 수원역을 종착역으로 해서 만들어질 예정이긴 한데 그때 그거 개통할 때 병점역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화성시 입장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이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새벽 첫 차 같은 경우에 어딘가에 열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간 동안 열차를 세워놓을 주박소, 주박기지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병점역에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병점역에 밤새도록 세워놨다가 이제 출발하는 거죠, 새벽에. 그게 이제 병점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화성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병점역까지 이렇게 열차가 들어오는데 이게 정거장이 안 돼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차역이 되면은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열차, GTX 열차가 거기까지는 들어오는데 정거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그 정차역으로는 좀 우리를 지정을 해놓고 예. 그러고 이제 비용 문제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 뭐 이런 입장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뭐 이 노선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꽤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뭐 원체 그 다른 시에 비해서는 재정 여건이 좋고 네. 예산이 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비용은 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화성시 말고도 평택도 이제 GTX 신호선의 연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안을 받아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GTX를 새로 이제 한번 더 용역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지금 평택시에서는 올 연말 정도면 국토부에 검토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평택 남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안까지 더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것도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용하실 분들의 그 수요도 지역마다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는 똑같지만 그 지역의 상황들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용 문제가 이제 노선을 연장하는데 이제 가장 큰 좀 어떤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좀 걸림돌은 없을까요?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운행 시간입니다. 운행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X 그 C 노선 같은 경우에 열차가 플랫폼에 서서 승객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달리는 시간 다 포함해서 평균 시간 그 운행 시간을 시속 86km 정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착역에서 서울의 도심까지 30분 안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TX라는 사업 자체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그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도심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제 청량리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의 청량리역까지 30분 안에 도달하는 것이 사업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신호선을 더 남쪽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업 전체적인 취지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좀 나오는 것은 하나의 걸림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주파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GTX 사업의 목표죠. 사실 이제 평택 지제역이나 이런 데까지 연장이 되면 예. 한없이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원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올 연말에 착공을 하고 28년에 완공, 29년에 개통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이제 통과 구간 특히 이제 삼성역 주변은 지금 GTX A 노선 관련해서도 아파트 지하에 그 재산권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울 지하 통과 구간에 어떤 이제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없고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예정대로 그 일정에 맞춰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금이 또 관심인데 GTX A 노선보다는 한 200~300원 정도 싼 요금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본 요금은 한 2,500원 정도,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비용을 더 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서울의 이제 청량리역을 놓고 봤을 때는 수원역에서 타서 서울의 청량리역을 가면 한 3,000원대 후반, 뭐 3,800원, 9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광역버스랑 좀 비슷한 수준이다. 예, 기본 요금은 네. 거의 광역버스에 이제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 80년이 돼가지만 요즘 화성시에선 친일 잔재와 관련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성시가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떤 전시관이기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집중 취재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가곡제에서 불려진 봉선화입니다. 우리 민족을 봉선화에 빗대어 일제의 나라를 잃은 서름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일제시대 금지곡이었지만 해방 이후 수많은 이들에게 불려지며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이는 남파 홍영후, 세간에는 홍남파로 더 유명합니다. 1898년 출생, 일본 도쿄 고등음악학원과 미국 샤우드 음악학교에서 유학하고 음악가로 활동하는 동안 봉선화와 봄처녀, 금강의 사르리 랐다 등 주옥 같은 가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고향의 봄과 퐁당퐁당 등의 동요들도 작곡한 홍남파는 근대 음악의 선구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2004년 홍남파가 나고 자란 남양읍 활초리 생가터 일대에 야외음악단과 자료관 등을 건립하는 이른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생가터 일대 5만 제곱미터 땅에 대한 매입도 마쳤는데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 결과 홍남파가 친일 인물로 등재된 겁니다. 흥사단과 수양동호회 등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온 그였지만 1937년 일제 경찰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한 뒤에는 전향을 선택했고 4년 뒤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꽃동산 조성 사업은 거듭되는 논란 끝에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지난 2018년 공식 중단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올해 6월 화성시는 홍남파 생가터 일대에 공연장과 전시관이 어우러진 가칭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혈세를 60억 원이나 들여 매입한 땅을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으며 화성 서부 지역에 부족한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땅을 사놓고서 10년 이상을 사업을 못하고 유유지죠. 시에서 60억 가까이 땅을 사놓고서 묵히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세금을 가지고 한 건데 세금으로 땅 사는 유유지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그거지. 선양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광복회 화성시 지회와 민예총, 희망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10개 단체는 지난 7월 시민 모임 발족을 선언하고
음악 전시관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대음악 전시관은 곧 홍남파 전시관이 될 것이 분명하며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의 전시관을 세우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홍남파의 친일 행적은 학계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된 국가공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이런 자를 공적 영역으로 국민의 세금, 화성 시민 혈세로 전시공간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강력 반대합니다. 반면 남양읍 주민자치위원장과 남파합창단 후원회장, 화성문화원장과 한국음악협회 화성지부장 등 40여 명은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민간 활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들은 음악 전시관은 화성 서부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홍남파 전시관으로 건립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만에 하나 홍남파 관련 콘텐츠가 일부 전시되더라도 그의 친일 행적도 함께 표기하면 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일제 경찰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향했고 4년 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른 홍남파가 정말 그렇게까지 지탄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경찰에 의해서 72일 동안 종로경찰서에서 감옥살이하고 거기서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그 후에 후유증으로 병사를 해서 모진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다른 분들을 친일파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시관 추진위와 반대 시민 모임 양측은 지난 7월 시청 앞에서 맞닥뜨리기도 했는데 이때 고성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반대 시민 모임은 전시회 건립에 대한 토론회를 열자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이달 초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전시관 건립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홍남파 관련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81.6%의 찬성률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유효 과정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떤 범위로 어떤 질문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할 것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된 용역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또 전시관 건립 찬반 양측이 결과를 인정해 갈등이 해소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화성 지역 국회의원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나같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근대음악 전시관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 계속해서 임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성시가 남양읍 활초리 홍남파 생가터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이른바 근대음악 전시관. 이러한 전시관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발족한 시민 모임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근대음악 전시관은 홍남파 전시관이 될 것이 분명하며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3.1 운동이 벌어졌던 화성시에 친일 인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바로 급하게 시에서는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 전체 의사를 바로 모아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평상시에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또 지역 내에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벌써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를 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해당 질의에 대해 먼저 화성시 앞 송옥주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화성시을 이원욱 국회의원은 반대 의견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해왔습니다. 아울러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대 시민 모임 측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시민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힌 건 화성시의 전시관 건립 추진이 얼마나 불통적이고 독단적이었는지를 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는 전제는 뭐겠어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한 거죠. 반대 시민 모임 측은 화성시가 이달 초 착수한 전시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또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화성시가 이를 무시하고 용역을 계속 진행해 결과를 내놓더라도 용역 시행 자체를 부정할 것이라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시관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반면 안양시에선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15명이 발굴됐습니다. 안양 출신이거나 안양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분들인데요. 이 중 9명이나 아직 공적을 인정받지 못해 광복회 안양시 지회가 서훈 추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회 안양시 지회가 새로 찾아낸 독립운동가는 15명입니다. 모두 안양 출신이거나 안양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분들입니다. 오는 30일 학술대회를 열어 이분들의 항일운동 과정을 세상에 알릴 예정입니다. 일제나 중국에서 퍼져 있던 각종 자료를 다 집대성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안양과 연고된 많은 분들을 이제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확실한 공적이 있는 분들, 뭐 그 중에서는 일부가 이제 유공자로 선받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서 15명을 새로 이제 조망을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서훈 추서와 서훈 등급 상향도 추진합니다. 새로 발굴한 독립운동가 중에 김상태, 김광태 형제와 김만석, 권영기, 박영선, 김응종, 이순웅, 명범용, 박건웅 등 9명은 훈장이나 포장 등의 서훈이 추서되지 않았습니다. 안용갑, 김국주는 지난 1990년에, 최경창은 2020년에, 이경선은 2021년에 각각 애족장이 추서됐습니다. 또 엄황섭은 1989년에 독립장을, 홍화수는 2020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훈을 받지 못한 9명은 서훈 추서를 추진하고 서훈 등급이 낮다고 평가된 6명에 대해선 등급 상향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9명은 아직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해서, 아니면 사료를 발굴 못해서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분이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그것들이 이제 그 수형 기록 카드, 그러니까 얼굴, 연면하고 그다음에 죄명, 그다음에 수형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리라 싶습니다. 광복회 안양시 지회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새로 발간한 안양 지역 독립운동사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동상 등 여러 곳에서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도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하늘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고전하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고전하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고전하세.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 화이팅! 태풍이 지나자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선 온열 질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여름 경기 지역 온열 질환자는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희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감시를 시작한 지난 5월 20일 이후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2,335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입니다. 경기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도내 온열 질환자는 16일 기준 564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도내 온열 질환자는 353명인데 이미 60% 급증한 수치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고 곧바로 폭염이 시작된 지난 12일에는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가 33명이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와 30대, 40대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폭넓게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 피해는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특히 나홀로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더위에 노출이 장시간 될 것 같으면은 업무를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산업 현장이라든지 농업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홀로 판단하지 말고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감시 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선 학부모들의 민원에 학생들의 허위 신고까지 더해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퇴실시킬 수 있는 단계적 분리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또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 그리고 교원 존경의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 실시도 주요 내용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하겠다는 건데 3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로 교실 안에서 일정 시간 분리하는 타임아웃, 2차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다른 공간으로 분리, 끝으로 학교 밖 가정학습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하게 됩니다. 1, 2단계는 학교가 중심이 되고 3단계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고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1, 2, 3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제도,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인공지능 챗봇, 서면 상담, 전화나 방문 상담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에 연락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 외에 수시로 그것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런 민원으로부터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해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전담 변호사를 지원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 번호를 중심으로 한 라인을 구축해 행정과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이재현입니다. 태풍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 빈도가 증가해 7월과 9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최근 3년간 총 12건, 연평균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6호 태풍 카눈의 경우 느리게 움직이며 남과 북을 관통하고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여 주택이나 도로 침수, 지붕 파손 등의 시설 피해가 159건이 발생하였고 15,0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제7호 태풍 란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변화무쌍한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농촌 산간 지역의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는 사전에 점검하고 산사태를 대비해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 등은 단단히 보강하여야 합니다. 어촌 및 해안 지역은 선박은 출항을 금지하고 해안가에 있는 선박과 어망은 결박하여 태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사장은 추락이나 붕괴, 집안이 침몰되거나 침하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태풍 예보가 있을 시에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태풍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배수구나 빗물바지를 점검하여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을 즉시 고지대로 이동해 주차하고 사전에 응급약이나 손전등 같이 비상물품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거나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축대, 옹벽 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변 대피 장소와 비상시 연락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민방위 대피소, 산사태 대피소, 이재민 주거시설 등 주변 안전시설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인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히 대비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